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회담을 하고 양국 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 파트너십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사우디 측과 초대형 미래도시 프로젝트인 네옴시티 건설 등을 위해 20여 건의 투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22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 소방, 구청 등 실무선에 그쳤던 수사가 상급기관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의 국정조사 특위 후보 명단을 오는 21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정 실장 측은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정 실장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오늘부터는 수도권으로 가는 경기도 광역버스 절반 가까이가 입석 승차를 전면 금지합니다. 안전을 우려한 조치로 정부는 버스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지만 수도권 시민의 출퇴근길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0도에서 5도 사이로 쌀쌀하고 한낮에는 15도에서 21도까지 기온이 올라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내륙 곳곳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고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을 여는 굿모닝 MBN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빈살만 왕세자와 2시간 넘게 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나라는 에너지와 방위산업, 도시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빈살만 왕세자를 한남동 관저의 첫 외국 손님으로 초대하며 최고의 예우로 맞았습니다. 첫 소식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만나 2시간 반 동안 확대 회담과 단독 회담 그리고 오찬을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가 중동 지역 최대 교역 파트너이자 경제, 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라고 평가하고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키자고 말했습니다.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사우디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지금 양국의 관계가 또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양국 간 핵심 주제는 사우디가 660조 원을 투자하는 도시 건설 계획인 네옴시티 프로젝트였는데 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더 체계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전략 파트너십 위원회도 신설합니다. 회담의 장소는 한남동 관저였는데 빈살만 왕세자는 윤 대통령 부부가 관저에 입주하고 맞은 첫 손님입니다. 대통령실은 외빈의 각별한 예우를 갖추고자 하는 대통령 부부의 뜻을 반영해 회담장이 관저로 전격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업무동은 물론 가족 공간인 거실과 정원까지 내주며 최고의 예우를 갖췄습니다. 오차는 할랄 방식으로 조리한 한식이 제공되고 최근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에서 큰 인기를 끄는 K-팝 아이돌 그룹 앨범도 관저에 비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영만 대동한 채 정원을 걷기도 했는데 빈살만 왕세자는 첫 만남이 대통령과 가족의 진심이 머무는 곳에서 이뤄진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 20시간의 짧은 방한 기간 동안 호텔에서 우리 대기업 총수들과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논의된 사업이 모두 실현된다면 무려 40조 원 규모입니다. 철통 같은 호텔 보안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하얀색 천막으로 입구가 가려진 호텔 로비. 김동관 하나솔루션 부회장이 먼저 도착하고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순서로 호텔에 들어섭니다. 모두 8명의 국내 굴지 대기업 회장들이 모인 것은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를 면담하기 위해서입니다.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회동에서 빈살만 왕세자와 기업 총수들은 네옴시티 사업을 비롯해 현재 사우디와 함께 진행되는 사업 등을 논의했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같이 여러 사업을 같이 한 파트너입니다. 그 앞으로도 여러 가지 미래 사업도 같이 하자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제 0시 30분 도착한 빈살만 왕세자에 대한 삼엄한 경호도 화제였습니다.
20시간가량 머물렀지만 호텔 3개 층을 2주 동안 예약해 삼엄한 경호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 테러 위험에 대비해 전용기 6대 가운데 2대는 승객 없이 운행했고 소총으로 무장한 청와대 경호처 직원과 폭발물 탐지견들이 수시로 숙소를 순찰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짧은 방한 일정을 마치고 어제 저녁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의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친환경 도시 네옴시티 건설을 꿈꾸고 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도시 면적이 서울의 40배가 넘죠. 여기에 들어갈 기반 시설도 천문학적 규모여서 국내 대기업에겐 무궁무진한 사업 기회인 셈입니다. 이현재 기자가 왜 제2의 중동품이라 불리는지 또 국내 기업엔 어떤 사업 기회가 있을지 전망해봤습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이미 수주한 네옴시티 철도 터널은 전체 12분의 1 구간이지만 수주액은 2조 원 규모입니다. 이처럼 일부 사업만 맡아도 천문학적인 기회라 국내 기업들의 수주전은 앞으로 더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삼성은 건설 부문뿐 아니라 스마트시티의 핵심인 인공지능과 무선 통신 기술 수출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고속철도와 자율주행 시스템 등 네옴시티의 모빌리티 사업 참여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SK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 한화는 태양광과 방위 사업 파트너를 기대하고 있고 현대중공업과 두산, DL그룹 등도 빈살만의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사우디에서 K-팝 콘서트를 연 CJ까지 합류하며 한국과 사우디의 협업 분야가 건설, 물류를 넘어 문화 사업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660조 중에 20% 정도만 가져와도 일자리 창출 효과로 또 경제적 부가가치가 120조, 제2 중동 건설부. 실제로 한 사우디 투자 포럼에서는 네옴시티 철도 사업을 포함한 20여 개의 MOU가 체결됐습니다. 또 사우디 아람코가 최대 주주인 S-오일이 울산 공장에 9조 원대를 투자하는 샤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확정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 중인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페드로 산체스 총리와 만나 환담에 이어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언론 발표와 오찬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선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북한 핵 미사일 문제 등 한반도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펼쳤습니다. 이른바 윗선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 소속 수사관들이 행정안전부 사무실에서 압수품 상자를 들고 빠져나옵니다. 비슷한 시간 행안부 세종청사와 서울시청 사무실에선 압수수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관리본부 등 12곳, 서울시청은 안전총괄과 등 8곳에서 벌어진 전방위 압수수색이었습니다. 헬로윈 관련 문서를 미리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3국 등 2곳 역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보내준 거를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이 좀 안 됐던 것으로. 특수부는 이번 압수수색은 각 기관의 헬로윈 관련 보고서와 매뉴얼, 사고 대응 자료 등 각종 문서와 전자정보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한 강제 수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논란이 많았던 이른바 윗선 수사가 본격 궤도에 오를 것이란 관측입니다. 실제로 특수부는 지난 15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된 상태여서 수사가 어느 선까지 올라갈지도 관심입니다. 특수부는 오늘 21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MBN 뉴스 민경양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반대의 뜻을 밝혔지만 국회의장의 결단만 있다면 야당 단독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국정조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여야의 합의를 강조해왔던 김진표 국회의장. 제로 국정조사를 실행도 못했었고 또 하더라도 별 성과가 없었다. 어제 오후 김 의장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국정조사 실무 준비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에는 특별위원회 후보 명단과 조사 범위, 기간 등에 대한 의견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측은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특위 구성에 데드라인에 거의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여야 협의 창구를 열어두고 기다리겠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국정조사 추진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며 특위 명단을 의장실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돼 국회의장 결단만 있으면 국민의힘 없이도 본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여당의 반대에도 사실상 국정조사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에 나섰죠. 노 의원은 명백한 허위이고 결백하다며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까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사업가 박모 씨는 MBN과의 통화에서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으며 일부는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지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 압수수색 영장에 노 의원이 지난 2020년 사업가 박모 씨에게 태양광 사업 등 각종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적시했습니다. 특히 노 의원이 돈을 받은 시기와 장소도 구체적으로 특정했는데 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정치보복수사, 기획수사, 공작수사입니다. 저는 제 결백을 증명하는데 제 모든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돈의 출처로 지목된 사업가 박 씨는 MBN과의 통화에서 노 의원에게 돈을 직접 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노 의원이 일부 돈은 돌려준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당장 갖고 가라. 이러면 서로 좋은 지인이 못 된다고 점잖게 한 번에 거절하는 줄 알고 그랬더니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 다음날 바로 찾아왔어요. 다만 박 씨는 노 의원에게 건넨 금액은 검찰이 영장에 제시한 6천만 원이 아닌 5천만 원이며 이와 관련한 청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16일 노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현금 다발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을 포함해 다른 압수물과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노 의원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오늘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수사, 조작수사라며 여론전에 나섰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한 장관은 비리로 수사받던 사람들이 나중에 민주당의 간부가 됐다고 해서 그것이 민주당에 대한 수사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청사를 나서며 대장동 수사가 정치 수사라는 야당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지역 토착 비리로 수사받던 사람들이 나중에 우연히 민주당의 간부들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민주당에 대한 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날 진행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정당한 수사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인이 업자로부터 뒷돈 받은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막는 것이 검찰 개혁이다라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장관의 회견에 앞서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는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찰이 객관적 증거 없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에만 의존한다.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진상 실장과 유동규의 대질신문 요청도 거부한 채 유동규의 진술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노웅래 의원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피의자의 공소장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고 물적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며 무리한 압수수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도부가 나서 연일 대장동 수사에 화력을 쏟는 반면 노 의원 수사는 민주당의 대응에 온도차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 업무에 투입된 군과 경찰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경찰은 반헌법적 시도라고 반발했지만 처음에 반대하던 국방부가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경호처장이 경호구역 내 군과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은 경호처장이 군과 경찰 지휘 계통을 통해 업무 협조를 얻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경호처와 경찰, 군 인력 3,000명이 경호처장 지휘를 받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군사 정권에서도 없었던 반헌법적 시도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경호처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는 모습은 최고 전엄을 경호하는 친위대를 연상케 합니다. 오죽하면 경찰과 군조차 반대하고 나섰겠습니까? 경찰은 해당 시행령에 대해 정부조직법과 배치될 수 있고 경호처가 경찰을 지휘 계통에 속하는 하급 기관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쪽에 의견 조회가 왔고 저희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국방부도 처음에는 경호처장이 국군을 지휘 감독할 수 없다고 반대했지만 결국 경호처의 현장 지휘는 필요하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국방부는 과거에도 실제 경호작전에는 경호처 통제를 받았다며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경호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국회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정부 예산안을 칼질하고 있다며 대선 불복이라고 하고 있고 야당은 여당이 벌써부터 준예산을 운운한다며 날을 세웠는데요. 새 정부 첫 예산국회가 여야 간 감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박자은 기자가 전합니다. 639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각 상임위 심사마다 발목 잡기를 한다며 대선 불복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청와대 개방 등 윤석열 대통령 공약 관련 정부 주요 예산은 1,000억 원 넘게 깎고 이재명 대표의 공약 예산은 3조 원 이상 늘리려 한다는 겁니다.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부 주요 과제와 관련된 예산 중에 무려 1,000억이 넘게 감액되거나 감액 대상에 포함된 반면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과 관련된 예산은 3조 4천억가량이나 정액되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상이 안 될 것을 가정하고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준예산을 운용하려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보여준 행태가 목불인견입니다. 예산안을 본격 심사하기도 전에 준 예산안을 운운하며 설쳐대는 정부와 여당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한치 양보 없는 여야 입장차는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행안위에선 민주당이 예산 소위에서 전액 삭감했던 경찰국 예산 6억 원을 20% 감액한 5억 원으로 극적 의결했고 이재명 대표가 강조했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7천억여 원에서 5천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용산 이전비와 대통령 경호처 예산 등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힘겨루기를 하는 만큼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길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어제 치러진 2023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역대급으로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는 지난해만큼은 아니지만 변별력을 갖췄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수학 영역은 아주 쉽거나 어려운 문제는 줄고 중간 난도의 문항이 늘어 이번 입시에 당락을 가를 변수로 보입니다. 수험생의 체감 난도는 높았는데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하며 학습 격차가 커졌고 졸업생 응시자 비율이 26년 만에 최대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수능이 끝난 직후의 주요 번화가는 예년과 달리 이태원 참사의 영향 탓에 한산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미국이 반드시 후회할 도박을 하고 있다며 협박성 담화를 발표하고 2시간 뒤 북한은 8일 만에 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미국은 즉시 정찰기를 출격시켜 추가 도발 움직임을 감시하는 한편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어 약속은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비행거리 약 240km, 고도 약 47km, 속도 약 마하 4로 탐지됐습니다. 미사일은 동해상의 무인도 알섬을 향해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9일 이후 8일 만에 미사일 도발로 최선희 외무상 담화가 발표된 뒤 약 2시간 만이었습니다. 앞으로 강대강으로 나갈 것이라는 최선희 외무상의 담화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무력 시위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 정찰기가 한반도 중부지방 상공에 출격해 서쪽에서 동쪽으로 비행한 항적이 포착됐습니다. 한미는 미사일 발사 전부터 연합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했는데 양국의 이지스함이 참가했습니다. 한미는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미국은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어 약속은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며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심화하는 미중 경쟁 구도에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지만 안보 문제를 두고는 입장 차만 확인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처음 만나 40분간 회담했습니다. 3년 만에 중일 정상회담으로 미중 경쟁 구도 속에도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찾아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 사용을 모두 반대하고 교류 강화에는 뜻을 모았지만 안보 분야에서 대척점에 섰습니다. 尖閣諸島を含む東シナ海情勢や中国による弾道ミサイル発射等の軍事的活動について深刻な懸念を表明し、また台湾海峡の平和と安定の重要性を改めて強調しました。 시 주석은 해양과 영토 분쟁에서 이미 이룬 원칙적 공감대를 지켜야 하고 대만 문제는 양국 신의와 관련된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일 동맹 강화 국면에 대해선 시 주석이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일본이 독자적인 대중 정책을 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핵 대응을 두고는 기시다 총리가 유엔 안보리 등에서 중국의 역할론을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도시철도 신림선이 궤도 이상으로 1시간 반 동안 운행이 중단돼 퇴근길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 신도림의 한 업체 작업장에선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지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길기범 기자입니다. 서울 도시철도 신림선 보라매 공원역입니다. 역 출입구 앞에는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고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달라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바쁘신 고객께서는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 6시 30분쯤 신림선 레일에 문제가 생기면서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지하철 운행 중단이 퇴근 시간과 겹치면서 일부 시민들은 한동안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전철 자체가 안 된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보라매 역으로 일단 가든지 버스 타고 대방역 쪽으로 가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없었고 곧바로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서면서 1시간 반 만에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차륜이 이제 타이어다 보니까 좀 튀는 현상이 좀 있어서 원인은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소방대원들이 담벼락에 올라 물줄기를 쏘아댑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서울 신도림동의 한 전열기 제작업체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소방서 추산 9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택 지붕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흰 연기가 솟구칩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경기 포천시 군내면의 한 단독주택에서도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집안에 있던 80대 여성이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그제 대구의 한 LPG 충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죠. 조사 결과 가스가 새면서 사고가 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이 충전소 지하엔 30톤가량의 가스가 채워져 있어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가스 운반용 탱크로리가 주차돼 있고 택시가 가스를 충전하는 순간 강력한 폭발과 함께 화염이 충전소를 집어삼킵니다. 엄청난 충격에 주변 건물마저 흔들리고 충전소 곳곳에 불이 붙습니다. 대구 중리동 LPG 충전소 폭발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합동 정밀 감식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대형 탱크로리와 충전소 충전장치 사이에서 폭발이 난 것으로 보고 이곳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대형 탱크로리에 LPG 가스를 싣던 중 어디선가 가스가 새어나와 폭발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국가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확인할 예정이며 가스 유출 경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목격자들도 폭발 전에 가스가 새는 소리와 함께 뿌연 연기를 봤다고 말합니다. 앉아있는데 뒤에서 보니까 막 허연 안개 같은 게 막 치치치치 나오더라니까 뭐 가스 새는 게 이상하다. 뭐 터질까 싶어가. 한 충전소 직원은 가스가 새어나와 직원들이 밸브를 잠그러 간 직후에 폭발이 일어났다며 밸브를 잠그지 않았다면 지하에 저장된 가스에 불이 붙어 대형 참사가 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지하 탱크에는 30톤가량의 가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원과 손님 등 8명이 다쳤는데 전신 2도 등의 화상을 입은 2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 12대가 파손된 것으로 파악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흔히 수능 날에는 비행기도 안 뜬다고 얘기를 하죠.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진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제주공항에 착륙하지 못한 항공편들이 둥글게 상공을 맴돈 궤적이 실시간으로 포착됐는데요. 영어 듣기 평가가 이뤄진 어제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이런 현상이 계속됐습니다. 이 시간 국내 전 지역의 항공기 이착륙을 금지한 국토교통부의 조치에 따른 것으로 항공기들은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 떨어진 곳을 빙빙 돌며 듣기 평가가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듣기 평가가 종료되자마자 항공기들은 줄지어 제주공항에 착륙했고 반대로 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항공편들도 이륙하기 시작했다고요. 같은 시각 인천국제공항에도 이착륙을 멈춘 항공기들이 몰려 있었는데요. 온 나라가 마음을 모은 만큼 어제 시험을 본 수험생들 모두 온전히 실력 발휘했길 바랍니다. 생방송 중 이것에 애정어린 공격을 받은 기자의 대처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케냐의 한 코끼리 보호소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열심히 리포팅을 하던 기자. 벼랑간 코끼리 코가 기자의 어깨를 거쳐 귀를 만지작 하더니 머리까지 닿습니다. 기자는 프로답게 방송을 이어가지만 이 코끼리 이번엔 코를 뻗어 기자의 얼굴을 더듬는데요. 결국 기자는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SNS에 영상이 공개되자 끝까지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기자의 모습과 장난꾸러기 코끼리의 행동에 누리꾼들도 같이 미소 지었다고 합니다. 이 기자는 보호소의 어린 코끼리들이 가족과 서식지를 잃은 게 우리 인간의 책임이라는 말을 하고 있었다는데요. 비록 말을 끝까지 하진 못했지만 이 둘의 모습을 통해 메시지는 모두에게 전달됐을 것 같네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이 트리도 캐나다 총리에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양국 정상이 약 10분간 약식 회동을 한 후 캐나다 측은 트리도 총리가 중국의 캐나다 총선 개입 등에 관해 우려를 표했다고 언론에 공개했는데요. 이에 대해 시 주석이 왜 언론에 대화 내용을 유출했냐며 다음 날 불만을 표시한 겁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국가 정상이 다른 국가 정상에게 직접 항의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데요. 외신은 트리도 총리도 캐나다에서는 자유롭고 공개적인 솔직한 대화를 지지한다며 응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의 외교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이번 발언과 행동을 두고 일제히 무례하다는 반응을 쏟아냈다는데요. 외신들은 시 주석 특유의 압박하는 외교 스타일을 엿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는군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33년 전 8살이던 딸이 사라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딸의 유골 일부를 찾았지만 이를 숨기고 그냥 단순 가출로 처리했죠. 그런데 30년 만에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살해 사실을 자백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릅니다. 뒤늦게 법원은 경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며 정부가 유족에게 2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난 뒤여서 유일한 유족인 오빠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9년 7월 경기도 화성에 살던 8살 김모양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다 실종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김양이 가출했다고 결론 내렸고 30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김양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이후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이 숨진 김양의 유골 일부와 유류품을 발견하고도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단순 실종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양의 가족은 경찰의 조직적인 증거인멸로 사건에 대한 실체 규명이 늦어졌다며 2020년 3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소가 제기된 지 2년 8개월 만에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위법 행위와 유족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며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부가 김양의 부모에게 각각 1억 원, 김양의 오빠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는데 김양의 어머니는 소송을 낸 직후 세상을 떠났고 최근 김양의 아버지마저 숨졌습니다. 혼자 소송을 이어온 김양의 오빠가 2억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는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린 것보다 요 몇 년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빨리 판결이 나와서 들었으면. 김양의 오빠는 1심 판결문을 검토하고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응원단인 붉은 악마가 이태원 참사 여파로 무산됐던 월드컵 거리 응원을 다시 추진합니다. 붉은 악마는 어제 서울시에 광화문 광장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우리 대표팀 경기가 열리는 오는 24일과 28일, 12월 2일에 거리 응원을 펼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다음 주 중에 광화문 광장 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집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미국의 대통령은 어떤 트리를 선택했을까요? 한눈에 봐도 완벽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될 나무네요.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농장에 우뚝 선 튼튼한 나무 한 그루.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밑동을 자르고 신주단지 모시듯 트럭에 옮겨 싣는데요. 바로 올해 백악관의 공식 크리스마스 트리로 선정된 나무입니다. 미국에선 매년 열리는 크리스마스 트리 대회 우승자가 백악관에 공식 트리를 제공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완벽한 나무는 무게만 1톤에 달한다는데요. 조만간 화려한 조명과 함께 백악관을 밝히게 될 이 트리의 변신이 정말 기대되네요.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디에고 마라도나에게 신의 손이란 별명을 붙여준 축구공 아즈테카가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지금과 달리 당시엔 90분 내내 이 공 하나로만 경기를 했다네요. 빛바래고 바람 빠진 이 낡은 축구공이 무려 31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 공은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8강전에서 사용한 축구공인데요. 이 경기에서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마라도나가 손으로 결승골을 넣으면서 신의 손이란 유명한 별명이 붙었습니다. 당시 경기 심판이 36년간 이 공을 갖고 있었다가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경매에 나온 건데요. 비디오 판독이 있는 지금이라면 손으로 골을 넣는 건 상상도 할 수 없겠네요. 볼리비아의 고지대에 사는 아이마라 부족이 기후제를 지내기 위해 모였습니다. 라파스의 고지대 주민들은 비와 서리가 내리지 않아 농작물을 심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 오릅니다. 볼리비아 치키파타의 잉카푸카라 산에서 열린 단식 기후제. 모두 무릎을 꿇고 간절한 표정으로 기도하는데요. 이 지역엔 지난해부터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을 정도로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뭄의 원인은 라니냐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 때문입니다. 감자나 콩 농사를 지어 생계를 이어가는 부족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짐작도 하기 어려운데요. 이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이 하루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신규 택지로 지정된 데다 지하철 5호선 연장까지 발표된 경기 김포시는 매물이 속속 회수되는 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싸늘한데요. 8%까지 치솟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집값 하락폭이 역대급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김포 한강 신도시 곳곳에 지하철 5호선 연장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정부가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하고 이와 연계한 김포 한강2 콤팩트 시티를 개발하기로 하면서 김포 한강 신도시 부동산 시장에도 기대가 밀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모두 풀리고 교통 호재까지 겹치면서 집주인들이 급급매로 내놨던 매물은 80건 가까이 줄었습니다. 매물을 거두시거나 또 올리시는 분위기예요. 내려갔던 가격을 많게는 5천, 7천까지 올리시거든요. 매도자 반응이 더 빠르죠, 지금 상황이.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도 사상 최대 하락폭을 매주 갈아치우는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를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47% 떨어져 역대 최대 하락폭을 경신했고 수도권과 지방도 하락폭이 갈수록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매수세 회복이 쉽지 않아 부동산 시장의 약세 경향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8% 돌파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역대 최대인 10명 중 6명이 내년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조사까지 나오는 등 매수세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올해 3분기 가구당 월 이자 비용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20%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은행들은 올 3분기까지 40조 넘는 이자 이익을 내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안병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계청의 3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 가구당 월 이자 비용은 10만 4천 원으로 지난해 대비 19.9% 증가했습니다. 3분기로만 따지면 28.7% 증가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이딴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인데 수혜는 고스란히 은행으로 돌아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은 올해 3분기까지 40조 6천억 원의 이자 이익을 거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조 9천억 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코로나19 저금리 시대에 대출이 늘어난 상태에서 금리가 급격히 치솟으면서 예대금리 차가 크게 벌어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늘기만 하는 대출 이자에 5% 넘게 치솟은 물가 때문에 서민들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가구당 실질 소득이 2.8% 줄어들어 지난해 2분기 이후 5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겁니다. 서민들의 지갑이 얇아지면 우리 경기 전반이 침체될 수 있어 금리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춰가지고 실질 소득을 높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이제 너무 많이 든다 이거. 금리를 좀 천천히 올리면서 그런 그 비용을 좀 줄이면서 그 이자 부담도 좀 줄여주고. 오는 24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또 오를 것이 확실한 상황.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또 단행할지 0.25%포인트만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밟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경기권 광역버스가 오늘부터 입석 승차를 거부하면서 출퇴근길 시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KD 운송그룹의 경기 지역 14개 버스 업체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오늘부터 광역버스 입석 승차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KD그룹은 경기도 전체 광역버스의 절반 정도를 운영해 출퇴근 입석 금지 영향을 받는 승객은 3,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긴급대책으로 정규버스와 전세버스를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당분간 출퇴근길 시민들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미국 의회 하원에서 민주당을 20년간 이끌어왔던 미 권력 서열 3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새로운 세대를 위한 시간이 왔다며 세대 교체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지난 20년간 민주당을 이끌어왔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새로운 세대를 언급하며 백의종군을 선언했습니다. I will not seek re-election to Democratic leadership in the next Congress. For me, the hours come for a new generation to lead the Democratic caucus that I so deeply respect. 2003년 1월부터 민주당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2007년에는 미 역사상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권력서열 3위인 하원 의장에 올랐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연설 중간마다 공화당 의원들도 참석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20년간 함께했던 대통령을 모두 언급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빠졌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퇴진 결정은 고령으로 인한 세대교체 압박과 중간선거 전에 남편이 피스당한 것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Who has been my beloved partner in life and my pillar of support. Thank you. We're all grateful for all the prayers and well wishes as he continues his recovery. Thank you so much. 민주당은 오는 30일 지도부 선거를 할 예정이지만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케빈 메카시 원내대표가 하원 의장으로 유력시됩니다. 펠로시 의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온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의 맹렬한 수호자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82세인 펠로시 의장이 세대 교체를 강조하고 물러나면서 올해 80살인 바이든 대통령의 2년 뒤 재선 출마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광주 5도, 경주는 영하 0.4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쌀쌀한데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17도, 남부지방은 20도를 웃돌며 온화하겠고요. 일교차가 많게는 2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하루 사이에도 기온 변화가 극심한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공기질은 깨끗한 편인데요. 하지만 대기 정체로 경기 남부와 세종, 충남은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의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제주는 주말 사이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 되찾겠고요. 주말 동안 평년 기온을 웃돌며 날은 온화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대전 2.5도, 부산은 9.6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전과 대구 19도, 부산은 2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절기 소설을 기점으로 다시 날이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